안사의 난으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던 당나라가 황소의 난으로 그 인공호흡기까지 떼고 나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중국 대륙의 혼란기를 5대 10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5대 10국 시대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당이 무너진 이후에 절도사라 함은 당에서 세웠던 군인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 당에서는 초창기에 당 현종 때 10명의 절도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들은 국경 지역에서 군대 통솔권을 가지지만 행정권과 사법권과 같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곳에서 왕과 다름없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절도사들에 의해서 일어난 반란이 안록사의 난이고, 황소의 난도 그 절도사들이 가담을 하면서 당나라가 휘청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망했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나라를 세워서 분열한 시기가 바로 5대 10국 시대인데요. 5대는 이 화북지방, 황허 인근 이 지역에 있었던 5개 왕조입니다. 여기를 계속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바꿔서 차지하고요. 10국은 이 남부 지역에 있던 여러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서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동시에 존재하다가 사라졌다가 또 존재하다가 이런 식의 반복을 하거든요. 이렇게 분열된 시기를 5대 10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열된 시기를 거치니까 중국 북쪽에 있던 북방의 민족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네 라고 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타나 하나의 통일된 제국을 만들게 되고요. 그들이 성장하면서 중국을 위협하는 판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북방 민족들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북방 민족은 거란족의 요나라입니다.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하는데요. 성이 야율씨입니다. 야유라복이가요, 거란족을 통합을 해요. 이 거란족뿐만 아니라 북방에 있는 이 유목민족들은요, 처음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그 안에서도 부족별로 생활하니까.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해서 통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이들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이쪽 언저리에서 생활하던 게 거란족인데요. 이들이 야유라보기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요. 건국된 지 10년 뒤에는 바레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하지만 이들 역사에서는 그동안 분열되어 있던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통합됐으니까 의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국이란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5대 10국 시대니까. 이때 5대 10국 중에 하나인 후진의 건국자 석경당이 힘이 부족하니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그 대가로 받은 땅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연운 16주라는 데를 획득을 합니다. 근데 이 지도에는 잘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다른 지도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만리장성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면 전통적으로 중국 땅이죠. 여기가 어디냐? 현재의 베이징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분열되어 있을 때 이 지역을 떼줬어요. 하지만 통일된 왕조, 중국도 5대 10국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통일된 송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이 나라 입장으로서는 전통적인 중국의 영역인 장성까지 올라가야죠. 그래서 연운 16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요 나라를 공격합니다. 10년 정도 전쟁하는데요. 원래 전쟁이란 거는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시비 거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성과가 없네요. 밀고 올라가고 싶은데 안 밀려 올라가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연의 맹약이라는 약속을 체결합니다. 전연의 맹약, 여기서 체결한 거 뭐냐면요, 송나라가 저 요한테, 거란한테 세패를 지급한다라는 건데요. 이 세패는 돈 플러스 물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북방에 있는 국가들은요, 농업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은 농사를 지어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당시에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자들이 있으면 농경국가와의 거래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나라 같은 경우는 평화를 보장하는 거죠. 더 이상 공격 안 할게. 대신에 송나라는 요나라가 공격 안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세패라는 거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물자를 갖다 바쳤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연의 맹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하게 봐야 될 개념이 바로 이 세패라는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중국 대륙에 송이라는 통일 왕조가 등장했지만 이 요나라와 같은 애들이 공격을 했을 때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당시 송나라는 세계 넘버원의 경제력을 지녔고 이 송나라의 경제력과 맞먹으려면 넘버2부터 넘버10까지를 다 합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정도로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원 송나라가 이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해서 돈으로 다 때려 막으면서 평화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게 전연의 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들은요, 어쨌든 간에 북면관제, 남면관제를 통해서 장성 이남의 농경민들 사회는 주연제로 통치를 하고요. 유목민족들은 다시 자기들 유목민족 스타일로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지배체제를 갖추는데요. 이렇게 통치한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은 유목민족 출신이고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유목민족 특유의 부족제로,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자신들한테 동화시키기라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농경민들만의 문화인 주연제로 통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란 문자도 제작을 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거란의 역사인 거란국사도 만듭니다. 근데 이 거란 문자 생긴 거 보니까 한자랑 비슷하죠. 한자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정의해요. 그래서 거란 대장정도 만들어내죠. 자, 이렇게 거란이란 나라가, 거란이 요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활동하던 그 시점에 서쪽에서는 이원호라는 사람이 서하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이 사람은 탕구트라는 민족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요랑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요, 의미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방금 점을 찍은 이곳이 어디냐면 장안성입니다. 장안성에서 비단길은 출발을 해요. 실크로드는. 근데 티베트는 해발고도 5,000m가량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장안에서 출발한 동서교역로는 자연스럽게 서하를 빠져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고, 비단길을 장악한 모든 국가들이 그렇듯이 동서교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농사 짓기에는 척박한 땅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자를 구하기 위해서 송과 거래를 해야 하지만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공격을 해야죠. 근데 이들도 공격을 했을 때 송나라가 서하를 막아야 될 능력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서하는 송나라한테 신하의 예를 갖추지만 송은 서하에게 물자를 지급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에게 줬던 세패인 겁니다. 똑같이 세패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하 문자도 제작하고요. 하는데 서하 문자 마찬가지 한자를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요나라와 서하를 봤다면은 이제 여진족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여진족은 금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금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 여진의 근거지는 여기입니다. 고려 북쪽이죠. 자, 근데 이제 여진애들은 고구려 시대에는 말갈이라 불리면서 고구려에 예속돼서 지내고요.
발해 시대에도 발해인들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들도 유목민족이에요. 그리고 부족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자신들 근처에 강력한 권력체가 없을 때는요 하나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마침 거란족의 요가 쇠퇴하네요. 그러니까 완안부의 지도자였던 아구타가 여진 부족을 전체를 다 통일한 다음에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진족 애들이 봤을 때 고려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대륙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죠. 그리고 이미 고려랑은요 윤관이 여진 정발했을 때 그 금나라 건국하기 8년 전입니다. 여진 정발했을 때 땅을 막 돌려달라고 해요. 그때 고려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을 수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 하거든요. 실제로 침략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나라를 건국을 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데요. 송나라 입장에서 보니까 자신들이 장성 이남에 잃어버렸던 연운 16조를 다시 되찾고 싶어요. 근데 금나라가 좀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송나라가 금나라와 힘을 합쳐서 요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송나라가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나라가 이걸 다 막아내. 송나라가 공격하는 거는요. 근데 여진의 금나라가 공격하는 거는 못 막아내는 겁니다. 여기에선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라를 없앤 거는 결국에는 금나라가 혼자 없앤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송나라가 약하네? 자, 우리 영토 더 넓혀볼까 해서 남쪽으로 더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바로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황제가 포로로 잡혔다. 나라 망하죠. 근데 중국 애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은 중화라고 생각하고 중화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오랑캐라고 봅니다. 근데 오랑캐에게 지배를 당한다. 말이 안 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가서 이만 오늘 항저우를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하니 그 세력이 남송인 겁니다. 그리고 금은 더 밀고 내려오다가 남송과 화해조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래서 금나라는 남송에게 평화를 보장하는 대신에 남송은 신하의 예도 갖추고 물자도 제공하는 그런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죠. 어쨌든 이 세계의 끝판왕은 지금은 여진족의 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진족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맹한목제라고 하는 자신들 전통적인 제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한족들에 대해서는 주현제라고 해서 이렇게 이중지배 체제를 유지합니다. 거란에 똑같죠. 거란의 북명관제와 남명관제 똑같습니다. 근데 유사하기 때문에 이중지배 체제라는 건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구별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이들도 거란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진문자 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자가 베이스죠. 자, 근데 이때 여진문자를 제작하고 나서 자신들이 중국인한테 동화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문 서적들을 여진문자로 다 번역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금나라도 나중에 가서는 점차 중국 문화의 동화가 돼요. 그러면서 점점 유목민족의 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북쪽 초원에서는 몽골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고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 문을 닫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북방민족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 북방민족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다 저 농경민족인 송나라를 공격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송나라를 공격해서 거란의 요나라나 탕고트족의 서하 같은 경우는 세패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받아요. 1년치 국가 예산을 받으니까. 근데 이 금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송나라 황제까지 포로를 잡아버리죠. 그 다음에 또 막대한 양의 돈을 받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송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중국의 송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왜 얘네들이 북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송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